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엄마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년 여성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이라니 왠지 모르게 지난 힘들었던 일을 이곳에 적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네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제게 일어난 일은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일은 생각보다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당하니 그 상처는 10배, 아니 100배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털어놓아 볼게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재산도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사기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셨죠.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냥 빛이 드는 집에서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곰팡이가 피어있는 지하 단칸방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 되면 너무 한기가 느껴져 감기를 달고 살았을 정도이니까요. 엄마는 저보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항상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가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워서 못할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남들은 아빠 엄마 다 같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던데 누가 나 키워달래? 나 아빠한테 보내줘. 그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것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미안하다는 말 말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라고. 행동을.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는 거의 할 말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보니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기당한 빚을 갚느라 돈이 모이질 않았으니 여자 혼자 힘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이혼녀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가끔씩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가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말로 엄마를 괴롭게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고모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해대고 자기 남동생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다고 원망을 하셨더라고요. 집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모가 저를 엄마로 착각해서 막 욕설을 하는 걸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불쌍한 엄마를 챙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는 평생을 혼자 일만 하다가 팔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고장나 버리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평생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진짜 열심히 일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터로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많지 않았는지라 야근까지 한다고 해가면서 일을 해서 몇만 원이라도 더 벌어 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이셨는지 사장님은 제게 야근 수당보다도 더 많은 보너스를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진짜 충성을 다해 일을 했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어도 대출을 받아 1층에 있는 오래된 연립 전세를 구할 수가 있었고 더 이상 곰팡이와 함께 동거를 할 필요도 없어졌죠. 엄마는 그 시기에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늘 피곤함을 달고 사셨던 엄마는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갑상선암이라는 병을 얻으셨고 급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저희 집은 위기를 맞게 돼요. 엄마는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제대로 된 보험 하나도 들어놓지 못하고 계셨었는지라 모든 병원비를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카드를 긁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계속 저희 집에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싶은 생각에 한동안 술도 마시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픔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그런 원망은 더 깊어만 갔고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허약해 있었는데 그 시기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김 대리님의 후배였는데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얼굴만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때 남자에 대한 관심이 단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쳤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하면서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저기 선미씨. 그 녀석이 선미씨를 자꾸만 소개시켜달라잖아. 어린 놈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네? 저요? 저를 왜요? 몰라. 자기는 그렇게 누나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선미씨가 딱 그런 이미지라나 뭘 하나? 아주 내가 몇 번이나 닥달을 하는데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 부탁이니까 한 번만 만나주라. 응? 제가 지금 남자를 만날 형편은 아니라서요. 집안에 일도 있고. 남자만의 형편이라는 게 어딨어? 선미씨 나이도 한창인데 지금 남자 안 만나면 언제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꼭 사귀고 그런다기보다 한번 그냥 편안하게 만나봐. 만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마침 누구라도 있으면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였는지라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소개팅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애초에 연애의 남자라고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남자가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제 사정을 아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말이에요. 밥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게 되면서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갔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남자와 단 둘이 술을 먹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죠. 술 덕분에 꽤 친해지게 된 첫 만남이 끝난 후 그 남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일이 끝나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저를 기다렸고 함께 저녁을 먹고 저희 집까지도 바래다주는 사이가 되었죠. 저도 미주알 고주알 그 남자에게 떠들어대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몇 차례 항암을 끝내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회사에 월차까지 내면서 저희 엄마를 자기 차로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병원을 지켜준 거예요. 그 모습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일은 내가 휴가 냈으니까 선미 씨 어머니 병원에 모시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서 함께 가려고 했었어요. 선미 씨,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병원 가려고요? 택시비도 아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 차로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선미 씨 어머니시면 저와도 인연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 후부터 저희는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연하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죠. 엄마와 저까지 그 남자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엄마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나이나 배경 같은 건 상관없다며 제 나이답게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이런 남자는 평생 가도 못 만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시면서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연하남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 앞날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항상 자신의 차로 저희 엄마의 병원을 모시다 드리는 걸 귀찮아하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전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가끔씩 여자들의 외모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순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남자는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아직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같은 부분은 어설펐지만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한 달에 버는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소비하는지를 계획을 세우라고 알려주었고
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돈을 쓰는 버릇도 있었지만 꽤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남친은 때로는 누나처럼 제게 많이 징징대기도 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제게 징징댔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안 그래? 내 말이 틀렸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짜증나고 열받고 미쳐버리겠어.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럴 수 있어. 사장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진정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누나처럼 많이 감싸주었어요. 그러면 또 잠잠하게 넘어가기도 했으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라며 남친과 2년 정도를 연애를 하다가 제게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좋지 않아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창피해서 다들 쉬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먼저 물으셨는데 알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죠. 엄마 생각이 맞지? 테스트기 해봤어? 임신 맞아? 어? 아, 엄마 그게 그렇더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새 생명이 찾아온 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야. 사실 엄마는 너무 좋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아픈데 혹시나 네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못 볼까봐 많이 고민했었거든. 잘 됐다. 우리 딸 잘했어. 얼른 그쪽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시고 올리자.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바로 남친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친도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홀로 계셨었는데 남친은 아이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우리 아가, 우리 아들하고 부르시면서 반찬까지 직접 입에 넣어주셨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 예뻐하시는 거니까 며느리인 저도 예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편이었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 집과 너무 비슷했기에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조금 잘 사는 집에 시집가면 며느리를 무시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비 시모는 처음에는 저를 많이 예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4살이나 많다는 말에 기겁을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셨는데 약간 한심하다는 얼굴이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병에 걸리셨다는 말에 또 한 번 얼굴이 상기되시면서 암은 유전이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으셨죠. 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일찍 호랍이 될까봐 무서워 죽겠네. 어딜 하필 4살 누나의 암 걸린 집 딸이야? 암은 그렇게 유전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나중에 진짜 그렇게 병이라도 걸리면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요? 제가 건강관리 잘할게요, 어머님.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고요. 그나저나 뱃속에는 아들이 맞다니? 그것도 아니면 나 정말 결혼시키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 집은 아들 손이 귀한 집이야. 얘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대 끊기면 큰일 난다고.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알겠냐? 그게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길이라고. 게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꼭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서 제가 며느리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삼신할매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아들을 낳는단 말인지 한숨만 절로 쉬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촐하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마쳤죠. 배가 불러오자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신혼여행 대신에 제가 간 곳은 시어머니가 알고 지내는 유용한 점집이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데려간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은 맞는데 저 아들이 나중에 이 집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기분이 나빴기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시몬은 제게 예의가 없다면서 잔소리를 퍼부으셨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시모가 가자고 하는 그런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 정말 아들이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친척분들까지 오셔서 경사가 났다고 축하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남편 역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아들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만 열심히 잘 살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엄마가 되어보니 지난날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식 하나 키우는 일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고 빚까지 갚아야 하는 엄마의 생활을 생각하니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혼자 생활하시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지난날 엄마한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한 용서를 받는 일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요. 아이도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고 했지만 한번 결정한 남편의 퇴사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몬은 저와 남편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하긴 군대 다녀와서 제대로 쉬고 놀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으니까 내 생각에 우리 아가는 좀 쉬었으면 한다. 애가 여리고 연약해서 이렇게 오래 일하고 나쁜 놈들 팀에 못 있어. 당무가 심해서 여행도 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다. 어머님, 이 사람 혼자 아니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다고요. 혼자 애매하고 싶으면 일은 누가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하거라. 너희 아버지고 일도 잘한다며? 아이 낳고 어쩔 수 없이 회사 그만둔 거 아니냐?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다면서. 내가 아이 봐주마. 나랑 우리 아들이 아이 봐줄 테니까 네가 일하거라. 요즘 뭐 남자만 벌으라는 법도 없다고 하더만 안 그러냐? 시몬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게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누군가 돈을 벌지 않으면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다행히 저는 이전 회사에서 저를 받아주셨고 아이는 시모와 남편이 봐주기로 했어요. 복직을 하고 보니 확실히 아이를 낳기 전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금방 피곤해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점심식 때도 아꼈죠. 그리고 월급으로 받은 돈 중에 아주 조금이지만 친정엄마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몸도 아프고 입맛도 없으신데 뭐라도 좀 사드시라고요. 친정엄마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확실히 조금만 해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알아누우셨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딱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아이를 봐주셨는데 제가 퇴근을 할 시간이 되면 아이를 보는 일을 비롯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댁살이를 했었는데 퇴근을 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저녁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대며 놀던 남편은 반찬 투정까지 해대며 저를 힘들게 했고 밤에는 기력 넘치는 자신을 안 받아준다며 화까지 냈죠. 당신 여자 맞아? 나 결혼했잖아.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혼 사유야. 여보,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안일하고 해서 너무 힘들어. 당신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 부인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내가 왜 도와줘? 나도 하루 종일 아이 보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에이씨, 당신 요즘 나 거절하는 거 이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못 참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투정에 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삐져대는 남편을 보니 역시 연하의 남자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도 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남편과 시모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속닥이는 것 같고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다못해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아 얼굴에 상처까지 나게 하고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또 혼자 실실 웃고 있는 남편을 보고 어느 날은 제가 물었죠.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머니랑 뭐 비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냥 뭐 그런 거지. 나는 뭐 백수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무슨 좋은 일이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아 됐어.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여자가 그게 뭐냐?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챙겨 입고 다녀라. 어? 여자면 여자답게 좀 꾸미고 그래야지. 요즘은 나이 좀 든 여자들도 예쁘고 꾸미고 하면 엄청 젊어 보이거든데. 뭐? 내가 지금 나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고 애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의 말투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때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확실히 저한테 오지도 않고 멀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는지 주말에도 한껏 멋을 내고 외출을 자주 해서 저는 마음속에 의심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다가왔어요. 시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넌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감히 네가 시엠이랑 네 남편을 기만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니년이 일한답시고 돈 몇 푼 벌면서 니네 친정엄마한테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그 회사에 김대리인가 박대리인가 네 남편 선배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면서 가정 있는 여자가 어디 그런 추잡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 당장. 어머님 잠시만 진정해보세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이구 이 요망한 년. 겉으로는 얌전한 척 하더니 늙은 구미호 같은 년. 네가 이러니 우리 아들이 너랑 살기 싫다고 하지. 내가 네 엄마한테도 다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가도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손주는 내가 잘 키우마. 어쨌든 우리 집시 아니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걱정된 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어 다 말씀드렸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즉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뒤늦게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엄마는 고열로 힘들어하시며 거의 정신을 잃으실 정도셨어요. 얼른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엄마는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한 시모와 남편이 너무나 미웠죠. 남편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저를 슬금슬금 피했고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아이도 있고 해서 잠깐 집으로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웬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말했어요. 너 나간 거 아니었어? 여기 지금 다 싸놨어. 우리 뭐 얘기 다 끝냈다고 하던데.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이 여자는 누구야? 누구냐고. 나 아직 법적으로 당신 마누라고 아예 엄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 당장 그만둬. 법적만 마누라면 뭐하냐? 마음이 마누라가 아닌데.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 네가 나를 남자 대접도 안 해주니까 이런 거지. 이 여자는 나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주고 돈도 엄청 많아서 내 차까지 바꿔주는 여자야. 청담동이라고 들어는 봤지? 거기 건물까지 있다고. 그런 여자가 나 좋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냐? 나 이 사람이랑 남은 여자가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만 나가면 우린 완벽하니까. 이혼 서류는 벌써 준비해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다. 알았지? 남편은 자신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를 품에 안고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고 병원에 있는 친정엄마가 위급하다고 하시더군요. 정신없이 다시 병원으로 뛰쳐갔는데 엄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 질렀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저도 그냥 엄마를 따라서 꼭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려야 했기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에 뻔뻔하게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장에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기억나는 것은 남편이 제 손에 잡아서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렸고요. 저는 그 즉시 정신을 잃었다가 나중에 깨어서 엄마의 발인을 지켜본 것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한동안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마 그때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혀져 버려 있었고 전화번호도 다 바뀌어 있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수밖에요. 회사 언니가 이런저런 자신의 집에 데려가 며칠을 챙겨주었고 자신의 친척이 계신 해외로 나가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제가 이곳에서 멀쩡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저는 무슨 정신인지 그 언니가 준비해주는 대로 일단 해외로 나갔어요. 제 아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했었죠. 낯선 땅에 가서 거의 한 달을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언니의 친척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제게 세탁소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어요. 일정의 생활비를 내면서 그 집에 얹혀 살며 정신과 육체가 많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잠시 기억이 나지 않던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났고 그 뒤로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는 사람을 소문했고 시댁 친척을 찾아다녔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자 시모가 제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그 귀한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뒤질 정도로 돌아다녔고 드디어 제 아이를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증빙서류를 대고 아이를 다시 찾아왔고 몇 년이 지나 낯설어져 버린 저를 보고 멀뚱히 쳐다만 보기만 하는 아들의 모습에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행복하게 키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회사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회사 사장님까지 도와주셔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이었지만 또 운이 좋게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을 만나 청소일부터 마트 계산원 일, 그리고 나중에는 스포츠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철이 일찍 들어 단 한 번도 저를 속썩인 적 없었고 그저 착하게 자랐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나 변호사 될 거예요. 변호사 돼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 세상에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만들어줄게요. 엄마가 이곳에서 받는 차별도 내가 나중에는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때는
엄마 아프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함께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지난 과거가 가끔 생각이 나는지 악몽을 꿀 때도 있었지만 많이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은 무려 30년이 지나 다시 한국에 돌아온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여자 혼자이므로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을 못 지키고 혼자 도망갔던 그 시간에 아들이 고아원에 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나 힘이 들 거거든요. 어쩌면 그 과거 때문에 더더욱 아들에게 집착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년의 삶을 이제는 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아들이 어떤 사건을 하나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전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아이는 살면서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있을 건 꼭 맡을 거야.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분이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줄 거였고. 아들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굳이 너를 그 집안과 엮이게 하고 싶지는 않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자기 자식 내다버리고 여태껏 모른 척한 사람이 지금 자기네 건물과 관련돼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세입자들한테 갑질하는 거 저는 이대로는 못 봐요. 꼭 알려주고 싶어요. 아들은 그렇게 그 사건에 맡게 되었고 근 30년 만에 법정에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고아원에 내다버린 할머니를 마주했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 파헤쳤죠. 법정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친 남편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뭐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라도 있는가 보지? 아주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이 꽤나 먹고 살만한가 보다. 그러게 먹고 살만하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먹고 살기가 아주 재밌네. 인생은 60부터인데 나는 아직 60도 안 되었으니 애기지 애기. 그나저나 재판은 잘 끝났어? 보통 변호사가 아닐 텐데. 아들? 아들을 키웠다고? 변호사? 그럼 저 변호사 네 아들이야? 잠깐만, 저놈 저거 혹시 왜? 못 알아보겠어?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지? 네 핏줄로 낳아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황당하네. 아무리 부잣집 년이 좋다고 그 안에 내다버린 자식이라도 얼굴 보면 기억할 줄 알았다니. 뭐가 어찌해? 아니 그럼 너 어떻게 알고 네가... 뭘 그렇게 놀래?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잘 키운다며, 귀한 자식 잘 키운다며. 내가 바보 등신으로 보이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냐? 짐승도 자기 자식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넌 어떻게 된 놈이 돈 많은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해? 너 여태까지 한 짓 낱낱이 다 파헤칠 거니까 기대해라. 네 아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 네 아들이 고아원에 내다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하나도 안 준 것부터 내가 가만 안 둬. 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옆에 있던 노년의 시모는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도 않는지 자신의 아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버린 내 아들이 오늘 변호사라고. 너네 이제 끝났어, 이 쓰레기 인간 말종들아. 그제서야 제 말 알아듣고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제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원래 그런 족속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일을 마치고 아들이 나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제 곁에 와서 섰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들이자 손자입니다. 고아원에 내다버린 그 손자요. 당신들이 내다버린 저를 엄마가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다시 찾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세요.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건까지 제가 전부 다 확실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제 팔을 당겨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그대로 돌아서서 아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죠. 뒤를 힘끔 쳐다보니 남편과 시모는 멍하니 저희를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아들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런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말종들 앞에서 제가 너무 미안했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많은 생각에 빠져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으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저기 나야 나 민석이 아빠.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연락 다 끊고 애 갚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날 말이 있다고. 전화번호는 선배한테 물었고 저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맡은 거 있잖아. 그거 관련해서 할 말이 좀 있었어. 그 세입자 놈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 걸고 있는 거라고. 나쁜 놈들. 뭐?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라고 했냐 너 지금? 이런 인간 말쪽.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제는 내다버린 네 아들한테 이런 것까지 부탁하고 싶냐? 어?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확 끊어버려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뭘 일부러 그랬냐? 그럼 어떡해. 아들 계속 키우면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계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고아원 가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끊어. 그리고 앞으로 절대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럼 이런 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자료를 쓰라고 말할 거야. 알았냐? 남편이라는 놈은 진짜 쓰레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저를 기가 막히게 했죠. 전화를 끊고 어찌나 심장이 벌벌 떨리고 숨이 막히든지 집에 있던 약까지 찾아서 먹을 정도였어요. 호흡을 길게 하고 애써 잊으려 노력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놈 목소리 때문에 한참 동안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병을 사서 집으로 들렀더군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게 닭다리를 뜯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어요. 엄마한테 왜 왔어? 집에 와이프 놔두고. 그냥 엄마랑 치킨에다가 맥주 마시고 싶어서.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아휴 아니야.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해. 너는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야. 만약 네가 없었으면 엄마 그대로 할머니 따라서 죽으려고 했었어. 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엄마가 살고 버틸 수 있던 거야.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엄마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난 돈도 많이 필요 없고 지나친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제 곁에서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끝내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대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지더군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후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사건을 변호하면서 승소를 이끌었고 여태껏 아이를 방치하고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법정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불법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었어요. 시모와 남편은 법원 판결이 난 후 아들의 사무실에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와 납작 엎드리고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군요. 사무실에 있던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을 내쫓아내고 아들은 혼자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있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로 꽤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저는 그 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자식을 낳고 살다가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 돈 다 줄 거예요. 어차피 내 자식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이니까요. 저는 지금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소일거리를 하며 제 생활비 제가 벌어서 쓰고 있어요. 착한 며느리까지 얻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모르게 제가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적금을 부어놓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참 행복해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정도로 큰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특히 암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단풍 구경도 가기로 했답니다. 돈 몇 푼 들지 않고 수소하게 행복한 일을 찾아가며 나름대로 재미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에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의 아빠는 부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짓까지 당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 폭탄까지 맞았다며 억울하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멀쩡할 줄 알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후로도 아이 아빠는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해서 세금만 다시 취소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아들한테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발 좀 당신이 부탁 좀 해줘. 안 그래도 나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부인한테 위자료까지 청구받았다고. 네가 민석이한테 잘 말 좀 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정말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아이고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제발 이런 말할 시간에 네 앞길이나 잘 생각하고 살아라. 네가 이혼 나하고 위자료 내는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부탁인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아빠라는 말 꺼내지도 마라. 변호사 아들 아는 척할 자격도 없다고. 알았어? 아 정말 진짜 이러기야? 가족이 뭔데? 핏줄이 뭔데? 아빠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도 돼? 이놈의 자식이 정말 이거 완전히 폐륜이야 폐륜. 그래 말 잘했다. 가족이 뭔데 가족이. 그런 가족이 힘없는 어린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냐? 제발 그런 것까지 다 까발리기 전에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라. 여태껏 네가 살아왔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그 후로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아들에게도 전화번호를 차단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천륜이야 억지로 끊을 생각은 없지만 아들이 자신의 아빠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천륜인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니 높은 가을 하늘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여유도 생겼어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저처럼 이렇게 힘든 일 말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